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공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글로벌 항공연합이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국가를 소집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유명 항공사 책임자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Quality and it's a skill, but you have to learn the skill how to be outgoing. And some people aren't outgoing. I'm not always outgoing.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5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하며 영국의 공항과 저희 항공사만큼 완벽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웃긴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날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휴가로 탑승한 프랑스행 비행기가 갑자기 기체 결함을 일으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고 말았거든요. 기장의 한국에 비상 착륙한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신음을 참았습니다. 대체 왜 하필 한국이야? 최악이네. 저는 캐리어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바로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 루이 때문이었죠. 루이는 런던 마이너스 상하이 노선을 5년 넘게 비행하며 동아시아에 대해 전문가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엠마, 한국이 겉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루이는 기내식을 준비하던 중에도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에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특히 중국인이나 서양인들에게 차별적인 시선을 보낸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국 식당에서 완전히 무시당했던 경험도 들려주었죠.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해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중국인은 나가라며 자신을 완전히 문전박대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고 아직도 그들의 수준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여행을 가게 되면 큰 수치심을 느낄 거라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루이는 손을 휘저으며 음식에 대해서도 혹평했죠.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짜서 진짜 맛을 느낄 수 없다고요. 중국 음식은 섬세한 데 비해 한국은 그냥 고춧가루만 잔뜩 넣는다고 깎아내렸죠. 또 한국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비판했어요. 길거리는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구석구석은 엉망이라면서 특히 공중화장실은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더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루이가 워낙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갔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온 다른 승무원들도 루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난 도쿄가 훨씬 좋아. 적어도 거기서는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대해주잖아. 맞아,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국제적이지만 한국은 너무 폐쇄적이야. 결국 동료들의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한국은 제 여행 목록의 맨 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렇게나 원치 않았던 이 한국에 도착하다니. 휴가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며 저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루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꼭 붙들고 걸었어요. 이탈리아 공항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웠죠. 한국 승객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뚝뚝해 보였고 저를 힐끗 보는 시선에서 무언가 차갑고 배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제 편견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답니다. 솔직히 한국보다 일본이나 프랑스에 가고 싶었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했죠. 특히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었던 제 동료 제니퍼는 이미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걸어가는 동안 한국어 안내 방송이 귓가에 울렸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영어 안내도 함께 나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어떻게든 이 짧은 시간을 버티고 빨리 프랑스로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번 예기치 못한 체류가 제 모든 편견을 깨부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때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저에게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강민혁이라고 했죠. 한국항공사 정비팀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강민혁은 걱정하지 말라며 비행기 정비가 5시간 안에 끝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5시간이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5시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저 또한 영국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번 비행기 정비를 지켜봤거든요. 항공기 점검은 적어도 하루 이상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결함일 경우에 한해서죠. 저희 항공사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최소 24시간의 점검 시간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어요. 강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저희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비소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호기심에 함께 움직였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십 명의 정비사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신속하게 살피면서도 정확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정비사들은 각자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모든 팀원에게 공유되어 함께 해결책을 찾았죠. 강민혁은 이것이 그들이 개발한 통합 정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비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AI가 최적의 정비 순서와 방법을 제안해 준다고 했어요. 현대적인 장비들과 효율적인 작업 프로세스가 영국에서 본 정비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저는 5시간 만에 모든 점검을 마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안전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른 게 기본이지만 빠르다고 해서 정확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정비 진행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이미 전체 작업의 40%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안전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여러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프로세스였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작업 방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정비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이었어요. 강민혁은 영국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비소를 나오면서 저는 계속해서 루이의 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뒤떨어진 나라였을까요? 적어도 항공기 정비 시스템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항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전히 캐리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인 행동이었어요. 2년 전 이탈리아 공항에서 짐을 도둑 맞을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짐에서 단 5초만 눈을 뗐는데도 누군가 제 가방을 들고 달아나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방을 되찾았지만 그 이후로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짐을 붙들고 있었죠. 하지만 몇 분 후 저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짐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비즈니스맨은 고가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로 향했어요.
심지어 그의 지갑도 노트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젊은 여성이 브랜드 가방을 의자에 걸어둔 채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노부부는 짐 가방 2개를 그대로 두고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닌가? 저는 긴장하며 제 캐리어를 더 꽉 붙잡았어요. 혹시나 도둑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난당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각자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던 비즈니스맨이 돌아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노트북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에 갔던 노부부도 짐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별다른 반응 없이 앉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로마 같은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짐을 잠시라도 방치했다가는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말이죠. 그때 정장 차림의 남성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강민혁 팀장이었어요. 엠마 승무원님, 정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미는 사원증을 다시 확인하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강민혁은 제가 여전히 캐리어를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선 그렇게 짐을 꼭 쥐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한국은 공공장소에서 도난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주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정말요? 그럼 저 노트북이나 가방을 그냥 두고 가도 안전하다는 말씀인가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CCTV가 많고 시민의식이 높아서 공공장소에서의 도난 사고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후 제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의자 옆에 내려놓자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조금씩 한국의 안전함에 익숙해지는 중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니퍼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니퍼는 저와 가장 친한 동료 승무원이에요. 저희는 5년 넘게 같은 팀으로 일해왔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제니퍼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긴 비행과 갑작스러운 비상 착륙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휴식 없이 이어진 피로가 겹쳐 몸이 무거워진 듯 했어요. 제니퍼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박소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이었죠. 박소연은 제니퍼가 많이 아파 보인다며 응급센터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권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병원에 대한 루이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한국 병원의 위생 상태는 괜찮을까? 영어로. 의사소통이 될까?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소연은 응급센터에 가보자며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제니퍼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저는 도움을 청하며 제니퍼를 부축했고 박소연의 안내에 따라 공항 내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루이가 한국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하지만 공항 의료센터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접수 후 곧바로 진찰실로 안내받았어요. 접수 과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태블릿으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했을 뿐인데 모든 수속이 끝났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제니퍼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니퍼의 증상을 물었어요. 저는 통역이 필요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사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고 의사는 신속하게 진찰을 시작했어요.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등을 체크하고 간단한 혈액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의사는 탈수와 저혈당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다고 했어요. 수액 치료를 하면 곧 좋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신속하게 수액을 준비했고 제니퍼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이 시설이 정말 공항 안에 있는 것인지 놀라웠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의 의료시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정산을 할 때도 놀랐습니다. 치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었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이런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박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의료센터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했어요. 이후 의료센터에서 나오자 제니퍼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액치료 덕분인지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제니퍼는 이제 별 문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루이의 경고와는 달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박소연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이니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제니퍼도 의사가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연은 김치찌개를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이가 한국 음식은 모두 너무 맵다고 했거든요. 특히 김치는 입에 넣자마자 화상을 입을 것 같다고 과장되게 표현했었죠. 하지만 박소연은 김치찌개도 순한 맛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따라 공항 내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깔끔했고 메뉴판에는 영어 설명이 함께 있어 주문하기 편했어요. 김치찌개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붉은 국물을 보고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게 왜 맛있지?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계속해서 먹었어요. 어느새 제 그릇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계속해서 맛있다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루이의 말이 다 틀렸네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박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운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는 요리가 많다고 했어요.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모든 한국 음식이 매운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소연이 잠시 화장실에 가는 동안 저희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런데 이 편의점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무인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스스로 상품을 스캔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상품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신선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같은 즉석식품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삼각김밥의 포장에 감탄했어요. 박소연이 돌아와서 어떻게 먹는지 시범을 보여줬는데 포장의 한쪽 귀퉁이를 당기면 비닐이 깔끔하게 벗겨지는 설계였습니다. 김밥을 싸고 있는 김이 습해지지 않도록 김과 밥 사이에 얇은 필름을 넣은 아이디어도 놀라웠어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은 영국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디자인, 실용성, 위생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편의점 음료 코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와 커피, 생과일 주스가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와인과 맥주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삼각김밥 여러 개와 아이스 커피를 구매했어요. 저는 유자차와 참치 삼각김밥을 골랐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간편하게 결제한 후 저희는 다시 공항 대기실로 향했어요.
박소연은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생활 문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며 공과금 납부, 택배 서비스, 심지어 간단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공항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루이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고 효율적인 나라였습니다. 깊은 맛의 음식과 편리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죠. 대기실로 들어서자 비행기 정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들은 다시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프랑스로 향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서둘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연과 다른 한국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승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객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에게는 천천히 안내하고 작은 아이들에게는 눈높이를 맞추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식이었어요. 한 승객이 탑승권을 분실했다며 당황해했을 때 박소연을 포함한 3명의 승무원이 즉시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승객을 진정시키고 다른 한 명은 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분실물 센터에 연락했어요. 모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서로를 돕는 팀워크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박소연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니까요. 승객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이의 첫인상이 저희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이미지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그들의 서비스 정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비행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면 어떨까? 제가 일하는 영국 항공사도 물론 훌륭했지만 한국 승무원들의 세심함과 전문성 그리고 자부심은 분명 배울 점이 많았어요. 박소연은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각 승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인사를 건네며 작별 인사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모든 승객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박소연은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소중하니까요.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태도야말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팀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도 한국 승무원들의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어요. 제니퍼는 심지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서 자신의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듯 했어요. 그때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프랑스로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머물게 된 한국에서의 몇 시간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거든요. 제니, 잠깐만요. 저는 탑승구로 향하던 제니퍼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뭐 잊어버린 거라도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프랑스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 시스템, 안전한 공공장소, 최첨단 의료시설, 맛있는 음식과 편리한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 어린 서비스 정신까지. 한국은 제가 루이에게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제가 프랑스 여행을 취소하려고 해요. 제니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파리에서의 휴가를 기대했잖아. 왜 갑자기? 한국에 더 머물러 보고 싶어요. 몇 시간 동안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웠는데
실제로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제니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결국 프랑스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프랑스는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으니까요. 항공사에 연락해 휴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항공사는 직원들의 일정 변경에 유연했어요. 박소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관광지와 맛집을 추천해주겠다고 했죠.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어요. 한국은 볼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고궁의 전통미까지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박소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강민혁 팀장에게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는 제 결정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엠마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제니퍼와 다른 동료들은 창문으로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공항을 나서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루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국이야.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잘못됐어.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었죠. 박소영과 함께 공항을 나서며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앞으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오히려 따뜻하고 친절했고 맵기만 하다던 음식은 깊은 맛의 정교한 요리였으며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던 곳은 오히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만날 시간이구나.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이의 이야기가 아닌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발견할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가장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상착륙이라는 불운한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박소연을 따라 택시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가정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미국의 한 교수는 한국의 시스템은 이제 미국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미국에서 아들 노아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시아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항상 속으로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인들은 다소 거칠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한 번은 쇼핑몰에서 한국 식당 앞을 지나가다 코를 찌르는 마늘 냄새와 고추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지나치게 강한 향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강한 향의 음식을 즐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죠. 노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그런 문화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한국인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한 사건도 있잖아요.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미친 인간이 총기를 난사를 하나요?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인들은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편견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 태권도 같은 무술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태권도 같은 무술이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확신했거든요. 이런 편견이 자신에게는 당연하다고 믿었고, 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노아에게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은연중에 말하곤 했죠. 같은 인종인 우월한 저희 백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노아 때문이죠. 노아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거든요.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노아는 학교에서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소풍이나 파티에 초대받을 때 노아는 항상 빠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식당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죠. 가끔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즐거운 추억이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노아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노아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을 더듬는다고 하셨습니다. 발표는 아예 하지 못했죠. 선생님께서는 노아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되고는 합니다.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급히 노트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저는 큰 충격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노아가 몇몇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노아의 책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붓고 있었죠. 노아의 점심 도시락은 이미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노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지만 노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노아를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니? 물었을 때 노아는 눈을 피하며 괜찮아요. 엄마라고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노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어요. 내 소중한 아이가 매일 이런 공포 속에서 학교에 가고 있었다니.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노아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노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권도라니? 내 아들이. 노아는 내 표정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태권도를 배우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지민은 노아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서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노아가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말해주는지 서운했어요. 노아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민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라니. 한국 무술이잖아요. 제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던 문화권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하고 난폭한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제 아들이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뉴스에서 봤던 과격한 시위 장면이 떠올랐어요. 격렬하게 소리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이를 맡긴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노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는 아이의 마음보다 제 편견이 더 컸죠. 제 머릿속에서 태권도는 여전히 폭력적인 무술이었고 한국 문화는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지민이가 말하길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을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자신을 통제하는 법도 배운대요. 노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제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고요. 하지만 노아의 끈질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거듭된 부탁에도 저는 여전히 태권도를 배우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불신, 그들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 앞에서도 가만히 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에 대한 제 반대 앞에서는 예전과 달리 강한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한 번만 태권도장에 가보면 안 될까요? 결국 저는 노아의 간절한 요청에 저는 마지못해 태권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태권도장에 도착하니 예상과 달리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렷, 경례 라는 구령과 함께 일제히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되고 허름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내부는 깔끔했고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바닥은 푹신한 매트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한글로 쓰인 태권도 정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어둡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활기찬 공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 여자 수련생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도복을 입고 띠 색깔별로 줄지어 차분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사범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작은 성취에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사범님은 띠가 태권도의 단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흰 띠부터 시작해서 검은 띠까지요. 아이들의 발차기 동작에는 저항이나 공격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력과 규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태권도 자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태권도장 사범 김성훈이라고 소개했어요.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저는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는 과정이죠. 태는 발, 권은 손, 도는 정신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배웁니다. 김사범의 말에도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래, 말은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차기와 주먹 찌르기가 어떻게 정신 수양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눈빛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노아의 눈에서 희망을 본 그날 이후 저는 마지못해 태권도를 배우도록 허락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노아를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솔직히 노아가 금방 흥미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노아도 제 편견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첫 수업날 노아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하얀 도복을 입고 맨발로 매트 위에 섰지만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노아는 처음에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조차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발차기를 할 때 노아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김사범의 지시를 따라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해야 했지만 노아는 박자를 놓치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거실에서 배운 동작을 연습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비웃으려고 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연습을 거듭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등이 펴지고 걸음걸이가 좀 더 당당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바닥을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정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노아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노아의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최근에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고요. 소극적이던 아이가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전히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노아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노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잭이 또 내 점심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해라고 말했어요. 크게 소리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요.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노아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말했고, 놀랍게도 이를 본 아이들은 점점 노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의 훈련은 단순한 신체적 단련이 아니었어요. 김사범은 기술뿐만 아니라 끈기, 인내, 예의,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매 수업 시작과 끝에 하는 인사, 사범과 선배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태도 등을 배웠어요. 점점 더 노아의 태권도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노란띠 심사를 통과했을 때 노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띠의 색깔이 바뀐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실을 맺은 성취감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매트 위에 선 노아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시범이 시작되자 노아의 표정이 변했어요. 집중력이 느껴지는 진지한 눈빛, 정확한 동작, 그리고 힘찬 기합까지.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싸울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김사범의 말이 생각났어요. 진정한 태권도는 마음의 수련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노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들의 변화를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여러 번 깨워야 겨우 일어나던 노아가 이제는 알람 소리에 스스로 일어나 아침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바른 자세로 앉아 식사 예절을 지켰어요. 밥을 먹기 전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기특했습니다. 노아는 집에서도 밝아졌어요. 전에는 늘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제게 태권도에서 배운 것들을 열심히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의 눈은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노아가
스스로를 더 돌보려 했다는 점이에요. 방을 정리하고 샤워 후에 젖은 수건을 잘 걸어두며 옷도 스스로 골라 입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노아가 식탁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승급 심사가 있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했습니다. 노란띠에서 초록띠로 승급하는 심사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심사 전날, 노아는 거실에서 계속 폼을 연습했습니다.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정확해졌고 기합 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진지한 태도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승급 심사 날이 되었어요. 태권도장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부모들이 벽을 따라 서서 자녀들을 응원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태권도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심사가 시작되었고 노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매트 중앙에 선 노아는 제가 알던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품새, 그리고 격파까지 모든 동작을 집중하며 수행했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 노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김사범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새로운 띠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침내 노아의 이름이 불렸어요. 노아가 김사범님 앞으로 나가 정중히 인사하고 새로운 띠를 건네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노아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을 때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태권도가 노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동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권도는 노아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심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아는 계속해서 심사 과정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태권도를 통해 강해진 것은 노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굳게 믿었던 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노아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태권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권도의 역사, 철학,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는 가치들. 검색할수록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졌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정신력을 변화시키는 수련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신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을 강조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이 태권도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글들을 번역해 읽으면서 그 문화에 담긴 깊이에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무시했던 한국 문화가 이렇게 풍부한 철학과 지혜를 담고 있다니 제 자신이 너무 편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권도장에 노아를 데려다 줄 때마다 전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이들이 인사하는 방식,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모두 태권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난 후 김사범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제가 먼저 다가가 노아의 발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사범님은 미소 지으며
노아의 노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 군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태권도장의 다른 학부모들과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도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 희망, 그리고 사랑.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였어요. 지민의 어머니인 박 여사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를 한국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식당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와 맛이 어색했지만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그 풍미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각 음식의 의미와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도 점차 사라졌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과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불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위험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의 수업을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과 자기 절제를 기르는 수양 과정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명상하는 시간, 서로 존중하며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태권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노아를 통해 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편견의 무게를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노아와 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아는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처음 태권도장에 갔을 때의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파란 띠를 하고 있었고 도장에서도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노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고 기쁜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기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의 고민까지 저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대화가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어요. 무엇보다 노아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방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에게 단호하게 대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아이가 또 내 책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 물건이니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릴러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책을 돌려주었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폭력이나 큰 소리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노아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생활하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노아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반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노아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리사인 저는 아들의 변화가 놀랍고도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반대했던 태권도가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했던 아들의 결정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노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도 태권도를 배워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노아의 눈이 크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도장에 가서 김사범님과 상담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도 도복을 입고 수련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장 기초적인 동작부터 시작했지만 노아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이제는 아들이 제 스승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오해를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저는 노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이제 함께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연습하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한 노아,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며 변화한 저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심지어 지민이네 가족과 함께 한국 문화축제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신체 기술이 아닌 강한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도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바꾼 것은 단순히 노아의 자세나 자신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이었습니다.